예, 여러분. 자, 오늘 9월 6일 토요일 이제 마지막 교시 수업입니다. 한 15분 정도 잘 쉬셨습니까? 예, 쉬는 시간에 또 여러분들 공부 관련해서 저의 꼰대 같은 발언을 들어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제 6테마 경찰의 기본 이념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학문이든 그 학문을 지배하는 이념적 가치가 있어요. 경찰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경찰의 기본 이념 내용을 보면요, 뭔가 조금 추상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의 기본 이념이 중요한 건 제가 교재에는 중요도 10급이라고 해놨죠. 10급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기출문제가 많이 축적된 거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기출문제집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경찰의 기본 이념이 그동안 출제된 문제 문항수를 보면 4문에서 5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가장 최근 시험에 있었던 24년 2차 순경시험에서 나왔어요. 즉 매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A급, B급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문제를 내기가 매우 편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급이라고 하더라도 꼼꼼히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참조적으로 어떤 학생이 묻습니다. 선생님 교재에는 이 문장이 몇 년도 기출인가 다 표시되어 있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는 제 교재에 기출 표시 절대 안 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거에 집중하는 경향도 있어요. 잘 판단하셨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요, 경찰학은요 기출이 안 된 데가 없어요. 거의 모든 부분이 한 번쯤은 다 기출됐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하나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경찰의 기본 이념, 이 용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5개의 빗금을 끄셔야 합니다. 이게 연상작용이고 체계이면서 암기죠. 경찰의 기본 이념 5개 빗금. 그 첫 번째가 민주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가 합법성입니다. 다른 말로는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에 잡으세요. 세 번째가 인권 존중주의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 깊어질수록 제가 질문 안 해도 혼자라도 읊조리세요. 그게 공부예요. 네 번째가 정치적,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민간의 효율성, 즉 투입 대비 아웃풋이 많은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민간의 경영주의를 경찰에도 도입하는 겁니다. 이 경영주의는 다른 말로 효율성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이념 5가지, 민주, 합법, 인권, 정치중립, 경영주의. 그림을 그리셨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기본 이념에서는 암기할 부분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 테마의 포인트는 어디에 두셔야 되느냐? 이해입니다. 이해에 두셔야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각 이념을 뒷받침하는 법적, 예, 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리셔야 합니다. 민주성이 뭐냐, 합법성이 뭐냐, 의 자체는 안 어렵겠죠.
법적 근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 첫 번째 박스 민주성을 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오죠?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헌법 제1조 1항 2항입니까?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거 같은데? 네, 제가 공부한 지 오래돼서. 자, 의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 경찰권도 국민에게 있죠. 경찰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 말이 있죠. 쉬운데 조금만 들어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안전. 원래는 나의 안전은 나의 몫이죠. 그런데 내가 국가한테 내 안전 지켜달라고 위임하는 겁니다. 서로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음에 배울 사회계약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의 위임에 근거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주성의 의의는 어렵지 않다. 법적 근거 봅니다. 헌법 제1조.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민주성의 법적 근거로서 헌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몇 조 몇 항인지는 몰라도 돼. 다음 보세요. 우리 경찰 조직법. 경찰 조직의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경찰 작용법 파트부터 들을 때도 배웠잖아. 경찰 작용의 기본법이 있죠. 그래서 경찰 조직의 기본법은 줄여서 국자법, 경찰 작용의 기본법은 줄여서 경직법. 자, 여러분, 이 국자법에도 민주성 규정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국자법 제1조 제1항에서는 이 부분,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 이 표현이에요. 민주성. 근데 뒤에 보세요. 효율적인 임무 수행, 이게 나오죠. 그러면 이 효율적인 임무 수행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효율성, 경영주의. 여러분, 이렇게 연결시키면요, 재밌다니까요. 기억도 오래 남고. 그래서 헌법과 국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내용 박스 있죠. 별표칩니다. 이 민주성은요, 민주성의 시험이 나오면 이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조직 민주화, 그 다음에 경찰 작용의 민주화, 그 다음에 경찰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내적 민주화, 경찰 조직 밖에서 경찰 조직을 민주화시키려고 하는 대외적 민주화. 계속 체계 잡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직의 민주화부터 봅니다. 경찰기관 법종주의, 즉 경찰기관은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되어야 한다. 민주적 경찰공무원제도, 이거죠.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맞죠 여러분? 또 직업경찰공무원제도,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각각의 사례예요. 사례. 자, 다음 작용의 민주화 보세요. 경찰 작용을 할 때 법에 의해 해야 돼요. 실질적 법치주의. 그 작용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어떤 제도 있다 그랬죠? 배상, 국가배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경찰 통제는 행정학 파트에서 배웁니다. 경찰 책임의 인정에 따라 경찰 구제제도 얘기했죠. 자, 다음 대외적 민주화 전에 대내적 민주화부터 봅니다. 중앙기관, 지방기관. 여러분 같은 기관이잖아요. 상급기관, 하급기관.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똑같은 경찰 조직이죠. 경찰 조직 안에서 권한 분배, 대내적 민주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는 게 대외적 민주화입니다. 자, 첫 번째 참여장치. 여러분 국민의 참여. 여러분 국민은 경찰 조직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 참여는 대외적 민주화죠. 여러분 경찰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민 참여 많이 합니다.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국가경찰위원회,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나중에 다 배워요. 여기에 보면요 국민이 위원으로 참여해요. 그래서 이 국민의 참여는 대외적 민주화. 다음 여러분들 국민감사 청구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국민이 감사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 국가기관 중에 감사원에. 왜 청구할까요? 못 믿어서. 맞죠. 저 경찰 뭔가 부패 행위가 있는 것 같은데 저거 감사 좀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원은 경찰 조직 아니죠. 그러니까 대외적 민주화죠. 여러분 국민감사 청구제도는요 18세 이상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옆에 대충 적으세요. 다음에도 나오지만. 그런데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18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300명이 연서를 만들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연서가 뭐냐면 종이에 서명 받는 거.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그런 거 많죠? 그래서 이런 감사 청구 제도를 통해서 경찰을 통제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보공개제도. 야, 너희 경찰 이번에 어떤 뭐 사업하는데 한 3억 쓴 것 같은데 나 그거 좀 알고 싶어.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하는 거예요. 제가 경찰 조직에 정보공개 청구한 게 총 4번 있습니다. 4번 다 까였습니다. 까이는 이유는요, 뭔가 조금 공개하기 어려운 거겠죠. 그리고 제가 좀 공개하기 어려운 걸 청구를 했고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민주화, 자격민주화, 대외적 민주화, 대내적 민주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외적 민주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는 합법성입니다. 다른 말로 법치주의. 여러분 이 법치주의는요, 치가 뭐죠? 다스릴 치. 법에 의하여 다스려야 된다는 건데, 옛날에 여러분들 진시황제가 대표적 법치주의죠. 법가사상. 이 법치주의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법을, 이미 있는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법이 항상 우위에 있다. 자, 여러분들 경찰 되셨을 때 뭔가 작용을 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제 봅니다. 합법성이란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한다. 현준, 너 내일부터 밖에 나가지 마. 국가가 이렇게 제한하면 현준이라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자유, 권리 제한하는 거죠. 그 마음대로 하면 되나요? 안 되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법적 근거가 여러분들 헌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뭐죠? 법률로서 제한. 이게 법치주의죠. 다만 그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다. 그러면 이 합법성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37조 2항이 가지고 있다. 내용 봅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모두 설명 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가끔 언급될 수 있는 포인트,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경찰의 작용은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 작용이 있고 일반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권력 작용이 있습니다. 1번, 여러분 권력 작용도 비권력 작용 둘 다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유식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권력 작용과 비권력 작용은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여러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권력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근거 있어야겠죠? 다른 말로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된다. 그런데 여러분 비권력성은 치안 서비스 제공, 국민한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국민한테 좋은 건데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뭔가 좀 안 맞죠? 맞죠? 그래서 비권력적 작용은 근거 없어도 됩니다. 즉 비권력적 작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포인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박스를 보면 재량권의 수축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 부분 관련해서 기소권이라는 게 있고요. 혹시 자금법 공부할 때 배웠어? 오케이. 다음 재량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소권은요, 우리 법률 조문이 일반적으로 뭐뭐 그렇지 하여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무조건 해야 되니까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량권은 경찰로 이럴 경우에 뭐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소권은 쉬워요. 기소권은요 대부분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법 내용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안 하면 위법이에요. 법이 하라고 한 걸 안 하니까 위법이에요. 근데 이 재량권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참 웃기죠? 그래서 우리 경찰행정 작용은요 생각보다 재량주의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니 음주운전 측정하는 거 있죠? 기속일까요? 재량일까요? 재량입니다.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웃긴 건 음주한 사람을 봤는데 할 수 있다? 뭔가 이상하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원칙은 재량행위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재량행위가 기속행위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재량권이 100이었다면 이제는 0으로 수축합니다. 이 표현이 좀 재밌죠? 이걸 우리는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 이 말은 재량권이 이제 없다. 그러면 재량권이 없게 되면 해야 되는 거죠. 합법성이죠. 맞죠? 그래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게 되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권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의미는 알아. 그런데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이론이 어떤 기본 이념에 해당하냐?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인권 존중주의 봅니다. 경찰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은 평소 인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인권으로 보호하죠. 제가 옛날에 대학원에서 헌법 시간에 학생 18명이 서로 토론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 제가 진짜 사람 없죠? 사람. 그래서 조금씩 할게요. 그래서 교수님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물어보겠죠. 전체 18명 중에 17명 반대, 1명 사형제 찬성. 이 한 명이 누굴까요? 서준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론을 시작했죠. 반대론자 어떤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전부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법도요, 사랑처럼 감정이라는 게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과서에 있는 얘기 하지 마세요. 건방지죠. 그랬더니 17명이 눈 동그래지면서 저를 째려봅니다. 다들 배운 사람이라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있고 이랬거든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소중한 아들내미와 딸내미가 이상한 이상동기 범죄에 의해서 칼에 찔려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사형제 반대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 말 못해요. 저는요, 결혼 안 했죠. 근데 제가 진짜 사랑하는 조카가 있거든요. 만약에 제 조카가 만약의 경우에 그런 일을 당한다. 저는 그 가해자 있죠. 내 모든 걸 제쳐두고 끝까지 쫓아가서 나는 금방 죽일 겁니다. 내 소중한 걸 뺏어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권을 부르짖는다고요? 인권도 인권 대접 받을 만한 사람한테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게 가치관의 문제예요. 정답은 없어요. 저랑 생각 다를 수 있어. 그걸 토론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경찰이 되면요, 이 인권 존중주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직무 수행에 엄청난 제한 사항이 생길 거예요. 물리력 행사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대부분 파출소 지구대 갈 건데 주치자 상대할 때 어깨 한번 잘못 쳐도요, 여러분 성희롱범 돼요. 뭔가 보호하려고 해도
뭐 없거나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바디캠 다 달죠. 이 인권 존중주의 때문에 인권 존중돼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였네요. 봅니다. 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여러분 이 헌법 제10조 딱 읽어보면 한마디로 뭐죠? 무슨 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죠. 행복추구권. 2번 국자법 제5조에 보면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보호하고 법적 근거 있죠. 경직법 제1조 1항에 보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인권 존중주의는 헌법상의 가치로서 규정은 있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옵니까? X입니까? X입니다. 그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형법, 형소법 공부하시니까 임의수사 원칙이죠.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처분 법정주의 채택하고 있죠. 비례 원칙. 필요한 한도에서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비례 원칙입니다. 이런 내용은 어렵지 않고 특히 이 비례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요. 우리 다음에 또 배웁니다. 정치적 중립성. 여러분 경찰 국민의힘 편들면 됩니까? 민주당 편들면 안 되죠. 그게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죠. 끝. 헌법 제7조 2항 국자법 제5조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치적 중립성을 무조건 정치적 중립해라 이것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더 잘 되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신분보장. 진짜 특별한 일 없으면 여러분들 안 잘립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보면 정치운동하면 안 된다라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도 있고 국자법도 있고 국가공무원법도 있네요. 숙지하셔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민간인이 참여하면 그나마 정치에 휘둘리지 않죠. 그나마 정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경영주의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냥 효율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경찰의 기본 이념 5가지는 생각보다 그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여러분들 제7테마 봅니다. 경찰의 임무. 여러분 중요도 뭐라고 돼 있죠? A급이죠. 여러분들 이거 거의 출제 가능성 100%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은한 씨한테는 초반에 얘기를 못했는데 실제 시험에서 1번 문제 뭐가 나온다 그랬어? 형식적, 실질적. 좋아. 그나마 일반적으로 2번 문제는 대륙업계 변천과정.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뭉뚱거려서 경찰의 의. 그러면 여러분들 2번이나 3번 문제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결론은 뭐죠? 잘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또 저랑 같이 살펴보면 이해 빠릅니다. 여러분들 먼저 일단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경찰의 임무는 학문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정법상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신기하게도 경찰 조직에 관한 일반법인, 기본법인, 국자법
제3조에 경찰의 임무라고 해서 규정하고 있고, 경찰 작용의 기본법인 경직법 제2조에 직무의 범위라고 해서 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임무를 조직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작용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임무는 무엇인가? 표를 봅니다. 자, 국자법 1번부터 8번까지 읽어보세요. 쭉 눈을 한번 보세요. 경직법 제2조 1호부터 7호까지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내용의 의미는 동일해요. 의미 자체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4호하고 3호 보세요. 국자법은 요일 경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경직법은 주요 인사 경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의미는 똑같죠. 요인 경호한다, 주요 인사 경호한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냐면 국자법이 글자가 좀 더 작아. 맞죠? 다음 6호하고 5호 보세요. 국자법은 교통이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경직법은 교통이라는 말이 2번 들어가요. 결론적으로는 글자 수가 더 작아. 그런데 나머지들은 글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국자법상 경찰의 임무, 경직법상 경찰의 직무 범위, 이거 여러분들 암기하려고는 하지 말고요. 머릿속에 뭔가 그림을 연상으로 남겨놓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24년 2차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경직법상 경찰의 직무 범위 있죠? 가장 최근에 신설된 경찰 임무는 미쳤죠? 이런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다음에 기출에서 가르쳐 드릴 거고, 경직법 보세요. 2호가 있고 2에 2호가 있죠. 여러분, 땡땡의 땡호, 이건 여러분들 전부 다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경직법의 연역을 몰라도요, 법학적 레걸 마인드만 있으면, 레걸입니까? 리걸입니까? 리걸. 제 때는 it, that, what 이렇게 공부했어요. it이 아니라. 영어 선생님이 60대였어요. it, that, what 막 이렇게. 자, 그래서 뭐에 뭐, 몇 호 이런 건 대부분 다 신설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경찰의 기본적 임무 3가지가 있어요.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이거 여러분들 무슨 경찰입니까? 자신감 있게.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실질적 의미의 경찰. 경찰 분류에서는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행정경찰. 뭔가 이제 이렇게 연상을 해야 돼. 뒤에 보면 범죄 수사 나오죠? 사법경찰. 치안 서비스 제공, 비권력성. 이게 기본적인 문제. 여기서 이거 여러분들 별표 칩니다. 경찰의 가장 궁극적인 임무 뭐라고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 대한 위험 방지.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가장 최우선 임무, 둘 다 1호에 있는 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우리 시험에 경찰의 가장 궁극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궁극적인 임무는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가 아니라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 대한 위험 방지죠. 말 바꾸기 장난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체크.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세부적으로 배우는 게요, 이 궁극적인 임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최우선 임무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하는 건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공공의 안녕이 뭐죠? 좀 추상적이죠. 공공의 질서가 뭐죠? 좀 이상해. 위험 방지가 뭐죠? 여러분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러면 경찰의 가장 궁극적인 임무, 공공의 안녕, 공공의 질서, 이걸 퉁쳐서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 위험의 방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공의 안녕은 뭐냐? 공공의 질서는 뭐냐? 위험 방지는 뭐냐?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위험 방지는 별도로 하고, 여러분 이 두 개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교과서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좀 교과서적이죠. 근데 이제 저는 원리를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듭니다. 지하철 좌석을 노인에게 양보하는 거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법인가요? 그럼 뭔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좀 그냥 서로 간에 지켜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럼 이건 질서입니다. 그러면 뭔가 여러분들 구별이 되죠. 법이 되기 이전에 공동체의 약속, 이런 건 공공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의 질서가 사회 변화에 따라 법으로 강제하게 되면 뭐가 되죠? 안녕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 들어보셨습니까? 어때요? 진짜 이해 잘 되죠?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현준 씨께서 얘기하셨죠. 공공의 안녕은 성문화된 거, 법이 된 거야. 공공의 질서는 불문규범, 아직 법이 안 됐어. 그냥 뭔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야. 끝입니다. 자, 그러면 공공의 안녕 봅니다. 괄호에서 성문규범의 총체라고 했죠. 과거의 공공의 질서였던 게 이제는 뭐가 되었다? 법이 되었다. 자, 공공의 안녕은 출발이 뭐냐면 법이 된 거야. 그러면 공공의 안녕 1번, 법 질서를 침해하면 안 되죠. 이게 여러분들 성문규범의 총체라고 했잖아. 법 질서 제1요소예요. 쉽죠? 성문규범의 총체라며. 법 질서의 불가침석이 성문규범 아니에요? 제1요소. 두 번째, 여러분 이제는 법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요, 공공의 안녕이에요.
안녕은 제법 바운더리가 큰 개념이에요. 만약에요, 우리 국가의 존립을 침해해요. 우리 안녕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또는 국가기관의 기능성, 말이 어려운데 그냥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거 있잖아. 이거를 침해해요. 여러분들 공공의 안녕 무너집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포괄적 개념에서 좀 큰 개념으로 왔다가 이제는 뭐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권리를 보는, 개인의 권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법익, 불가침성. 여러분, 국가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에 대한 침해는요, 국가 안녕이 무너지는 거고요. 물론 국가 안녕이 무너지면 개인의 안녕도 무너지겠죠. 이런 범주에서 이제는 개인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면 나의 안녕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특징, 이런 것들이요, 요즘에는 대부분 다 법에 규정되어 있죠. 자, 그래서 공공의 안녕이라는 개념은 법질서 불가침성, 국가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 개인의 권리 법익의 불가침성을 의미한다. 결론은 이런 모든 것들이 성문규범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문규범의 총체라고 한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중요한 건 아닌데, 공공의 안녕이라는 개념은 일부는 국가 등과 관련이 있다네요. 또 일부는 개인과 관련이 있다네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넘깁니다. 자, 그러면 공공의 안녕 구성요소 다 살펴봤어요. 이건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서 봅니다. 첫 번째 요소, 법질서의 불가침성. 제1요소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법질서를 위반하는 걸까요? 공법이죠. 우리 경찰은 공법이에요, 공법. 여러분, 그러면 공법과 반대되는 말이 사법이죠. 여러분, 사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와 너의 민사관계입니다. 여기는 국가가 너무 개입하면 안 됩니다. 나와 너 사이의 신뢰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권은 기본적으로 공법이다. 자, 그럼 공법을 침해한다. 여러분, 형법 어기면 공법 어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 경찰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동해야죠. 공법규범에 대한 침해는 공공의 안녕의 위험이다. 경찰의 개입이 인정된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경찰권 개입에 있어서 주관적 구속요건이 실현되었나? 누구한테 책임이 있나? 저거를 벌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언제 경찰이 개입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요하지 않는다. 사법 위반. 여러분, 사법은 나와 너의 민사관계이기 때문에 원칙은 경찰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정 경우에는 개입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건 사법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법 분쟁은 최종적으로 누가 해결해 줄까요? 예, 정확하게는 민사법원. 법원이 해결합니다. 이런 것까지 민사관계에 경찰이 개입하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0원씩 빌렸어. 3일 후에 갚겠다고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찰을 불렀어. 아직 3일이 안 됐는데. 내가 그렇게 싫어요? 자, 다음. 국가의 존립, 대한민국의 존립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국가기관의 기능성 침해하면 경찰 개입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표적인 게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게 뭡니까?
내란죄, 외환죄, 좋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국가보안법, 간첩 엄청 많아요. 국가기관의 기능성, 간첩이 내려와서 우리 철도 폭파시키면 국가기관 국토교통부 침해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경찰 개입해야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벌성 유무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별표 치세요. 여러분, 술 먹으면서 국가 욕하죠? 그런 건 여러분들 경찰 개입해야 됩니까? 그런 건 언론의 자유죠. 표현의 자유죠. 즉 폭력성, 명예훼손, 뭐 예를 들어 뭐 유튜브에서 그렇게 한다거나 토론 프로그램 나가서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끼리 술 먹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음에 같이 밥 한 끼 하기로 했죠? 그때 여러분들 얘기합시다. 폭력성 없이, 명예훼손 없이, 이런 건 언론 및 집회의 자유에 해당하는 거 경찰 개입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침해하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절도죄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유재산적 가치 보호 받아야 됩니다. 더 무형의 권리, 형태가 없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인격권, 맞죠? 이런 것도 침해 있으면 경찰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입은 선행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잠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정도만 읽고 넘어가면 돼요. 각각의 구성 요소의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공공의 질서입니다. 간단하죠? 볼까요?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공동체가 포인트죠. 맞죠? 이 공동체에 대한 개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겁니다. 법적 규범화되지 않았죠? 따라서 불문규범의 총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요, 이런 불문규범들이 성문규범화가 엄청 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만큼 공동체 의식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제가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요, 여러분, 버스 같은 거 타시죠? 버스가 어떻게 돼 있어요? 통로가 있고. 여러분, 이거 제가 다음에 논문 한번 쓸 거예요. 여기에 좌석 2개짜리 있죠? 여기 이제 내리는 문 있고. 아니, 좀 제발 안쪽부터 앉아주면 안 돼요? 여기에 앉아가지고 짐 여기에 놔두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타면요, 솔직히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 앉아도 되거든요. 근데 뭔가 부담스러워요. 특히 제가 여성 비하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저 여자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성이면요, 요 앉을 때 엉덩이 내밀어야 되고 행여나 신체 접촉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웃긴 거, 똥 씹은 표정으로 쳐다봐. 앉으려고 하면. 이런 거 혹시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이게 사회 문제화되고 그러면 언젠가는 성문규범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공의 질서는요, 거기 교재도 나오지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 이 질서가 유동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는 이거를 단순한 질서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법화해야겠다. 그러면 그때 공공의 안녕이 되는 겁니다. 쉽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버스 타면 그냥 저는 앉는 거 포기합니다. 돈 아까워 죽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위험에 방지 봅시다. 여러분, 공공의 안녕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공공의 질서도 나오고요. 위험도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박스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박스형으로 나오면 전체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 다음 하나의 부분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전형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위험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위험할 것 같아. 이 말은 이미 위험이 발생한 건가요? 딱 한번 생각해 봐봐. 위험해. 아직 발생 안 한 거죠. 위험의 의 보세요. 첫 번째, 가까운 장래죠. 의 쉽다니까. 이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 질서와 관련해서 손해 발생 가능성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쉽죠? 그러면 여기서 손해는 뭐냐? 손해는 일정한 보호법익, 나의 돈이든 나의 신체든 이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고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만지다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뭔가 나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같죠? 근데 발생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기계에 끼어서 저의 새끼손가락이 날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보호법이 침해했나요? 나의 신체권. 원래 새끼손가락이 있어야 되는 정상적 상태가 5개가 아니라 이제 손가락 4개로 감소했죠. 말 안 어렵죠? 시험에 위험의 의와 손해의 의를 바꿔서 언급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험이라는 게요, 이 본질을 잘 보세요. 저거 위험할 것 같아. 자, 여러분, A라는 사람이 보는 시각과 B라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게 위험할 것 같아. 똑같을까요? 분명히 다르죠. 그러면 이 위험 판단에 있어서 각 개인의 주관적 추정이에요. 위험할 것 같은데. 근데 남이 볼 때는 위험한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개인의 주관성이 반영된 일종의 추정이죠. 맞죠, 여러분? 그러면 경찰이 이런 사람마다 모두 다른 판단, 이 추정에 모두 개입해야 됩니까? 뭔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 위험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재 보세요. 경찰 개입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 줄 아시겠죠? 위험은 사람마다 판단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이라는 뭔가 추상적인 개념에서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객관성을 또 어떻게 판단해요? 말이 그렇다라는 거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객관성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신고만 있으면 여러분들 거의 솔직히 다 출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봉이야. 뭐만 하면 경찰이에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구대 파출소 가서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을 겪냐면, 제 후배가 얼마 전에 겪었던 겁니다. 따르르릉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어떤 조금 지긋한 목소리의 남자가 이렇게 막 통화를 해요. 저 거기 정수기 물 좀 마시러 가도 됩니까? 이러면. 말이 돼요? 국가기관 가지고? 그러니까 경찰이 어이가 없으니까,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이라니까, 나는 세상에서 파출소 정수기 물이 제일 맛있더라. 이런 사람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위험이라는 것과 좀 연관은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엄청 직면하실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경찰, 군인, 소방 이 세 가지 직종만은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언젠가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험의 원인, 사람에 의한 위험이든 자연력에 의한 위험이든, 자연력에 의한 위험, 얘가 뭐 있을까요? 태풍, 산사태, 지진, 어떤 경우든 불문합니다. 사람에 의한 위험이든 자연력에 의한 위험이든 어느 정도의 객관성만 있으면 경찰이 개입 대상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표현이 없는데 사람의 행위 책임, 행위에 따른 뭔가 문제점이죠. 물건의 상태 책임, 저기 전봇대가 흔들리고 있다, 경찰 개입 대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험,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 어떻게 분류되느냐? 보세요. 현실성에 따라, 현실성이에요 여러분. 현실성.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 바로 판단되죠. 구체적 위험은 위험이 현실화 된 거죠. 맞죠? 구체적으로 위험이 보이니까. 근데 추상적 위험은 아직 현실화된 건 아닙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인식에 따른 분류. 외감, 위험-행위, 오상위험. 오상위험의 동의어가 추정적 위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추상적, 추정적 글자 비슷하죠?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위험은 그 현실성에 따라 구체적 위험과 추정적 위험으로 분류된다. M입니까? X입니까? X. 이거 여러분들 순간 집중력 잃으면요 그 글자 하나 놓쳐. 그래서 틀려. 꼼꼼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체적 위험. 위험이 각각의 경우에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경찰 개입 요건이 되죠. 문제는 추상적 위험이에요. 추상적 위험은 위험할 것 같아요. 근데 맞잖아요. 이 표현 말고는 뭐가 더 표현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추상적이요. 원칙은 안 됩니다. 경찰이 개입하려면 일단 원칙은 구체적 위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뭔가 불안하죠. 할 것 같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범죄 예방, 위험 방지를 위한 선행위. 왜냐하면 예방과 방지는 뭔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는 추상적 위험으로 가능합니다. 즉 방지 차원에서 예비 차원에서 적정선에서 개입을 해야지 추상적 위험 가지고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 구체적 위험의 경우 개입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추상적 위험도 가능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X죠. 추상적 위험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위험의 현실성에 따른 구체적, 추상적 살펴봤고요. 이제는 위험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5분 정도만 딱 하면 정확하게 마치네요. 첫 번째, 외관적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관이 뭐죠? 겉으로 나타나는, 보이는. 자, 외관적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요, 뭔가 딱 봤을 때 겉으로 위험이 나타났어. 그래서 경찰이요,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사력 있게, 그러니까 진짜 고민하는 거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죠? 경찰 나름대로 고도의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합리적이고 사력 있게 판단한 노력이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입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찰관 욕해야 될까요? 오히려 일 정말 잘한 거 아니에요?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관적 모습에서 그냥 쌩까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아주 합리적이고 사력 있게 판단해서 개입을 한 거죠. 훌륭한 사람이죠. 표창 줘야 돼요. 그런데 아쉽지만 실제 위험이 아니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외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를 보면 쉽습니다. 이 예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TV 소리에서 살려주세요 엄청 크게 들려서 문 부수고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보청기 끼고 엄청 TV 소리 크게 틀어놓은 거죠. 이 예 말고 또 다른 예도 있어요. 애들끼리 놀다가 막 고함 지르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끼리 서로 장난치다가 엄마 살려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그 주위 가다가 들으면 엄마 살려줘, 다급한데? 이런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중요하죠. 적법한 개입으로 인정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여러분 문을 부수고 들어갔잖아요. 경찰이 적법하죠. 그런데 문 부순 거에 대한 특별한 희생이 생겼죠. 직무집행 과정에서. 그러면 그 문 부순 거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적법하기 때문에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적법한 경우에
피해가 발생했어. 이걸 우리는 손실이라고 합니다. 위법한 경우에 피해가 발생했어. 뭐라고 하죠? 예, 손해라고 합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외관 위험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여러분들 위험 혐의 봅니다. 여러분 위험 혐의는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긴가 민가. 위험한 것 같은데? 아니야, 위험한 것 같지 않은데? 자기 혼자 온갖 고뇌에 빠져 있는 거야. 긴가민가예요. 그래서 위험할 것 같기도 하면서도 위험하지 않을 것도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를 거기 보면 항공기 폭발물 설치라고 되어 있죠. 이거 여러분들 좀 과거 기준입니다. 그런데 요즘으로 따지면 이건 위험 혐의 아닙니다. 무조건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과거 예라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긴가민가예요. 원칙. 일단 이거 중요합니다. 직접적 경찰권 발동 불가합니다. 여러분 항공기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직접적 경찰권 발동은 어떤 예가 있을까요? 아예 못 가게 한다. 오케이. 근데 좀 더 직접적인 것. 아예 항공편을 취소해서 승객들 못하게 하는 거지. 맞죠? 이런 건 불가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항공기에 가가지고 구석구석 이 위험 혐의에 이 혐의를 조사하는 차원에서는 개입 가능합니다. 우리 시험에 위험 혐의는 원칙적으로 직접적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옵니까? X입니까? X죠?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오상위험. 여러분 이건 단어에서 모든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상황을 완전 오류로 판단한 거예요. 즉 이런 판단에 의한 경찰권의 발동은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외관적 위험은 고뇌를 하지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판단. 오상위험은요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판단 개뿔 그냥 지 꼴리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위법합니다. 위법하니까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위법한 작용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 단순히 글만 읽고 암기하라고 하고 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사례를 적용하고 흐름을 이해하면 너무 쉽지 않나요? 외관위험 판단 굿, 오상위험 모르겠어, 오상위험 미친놈.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할 때요 또 말씀드리지만 암기 경찰학은 암기 과목이야? 예, 암기 과목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자기만의 공식, 루틴, 그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의 기본 이념이라는 단어 나오면 5개 빗금 긋고 바로 딱딱딱딱 떠올릴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문제 유형이 좀 이상한 거, 내가 평소에 보던 문제 유형이 아닌 거, 뭔가 말 바꾸기 한 게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들 분명히 앞으로 시간 갈수록 잘
잘 될 거예요. 공부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제 7테마까지 살펴봤죠? 그럼 여러분들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우리가 오후 2시부터 5시 수업이죠. 혹시 공지 받으셨나요? 10시부터로 알고 계셨나요? 그래요? 아니요, 제가 원장님께 메일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내일은 뭐 하냐? 기출문제입니다. 3시간 동안.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오늘 우리 이론 공부했잖아요. 바로 이어서 내일 우리 이론 공부한 거에 대한 기출문제 같이 병행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1테마부터 7테마까지 머리 많이 안 써도 되니까 물 흘러가듯 한번 읽기라도 해라. 그리고 내일 기출문제 풀면서 또 설명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오후 2시에 기출문제 과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